사랑하는 그녀에게 띄웁니다. 라디오 플라워. 꽃배다른 라디오 플라워.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뻐요. 휴대폰으로 배송인증 사진까지? 탐스러운 꽃을 선물하세요. 랄랄랄라 라디오 플라워.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짓을 끝나지 않은 세월 2편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6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47회입니다. 지난주에 45회인지 46회인지 헷갈렸는데 46회였어. 정확히 참 숫자에 밝아 이승훈 PD. 4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닛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소설가 이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확히 우리가 썬더를 한 8시간 앞두고 있는. 근데 지금 스튜디오에 왜 이렇게 썬더를 앞두고 있는데 향기가 이렇게 나죠? 그만해라 진짜.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넌 뭐야? 너까지 왜 그래? 왜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싱숭생숭한 김은종입니다. 어떤 크림 향이 나고 있어요 지금. 당신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맡을 수 없는 냄새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붐의 영스트레이트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딴 건 안 들으셔도 되고 제 것만 들으세요. 이런 양아치 새끼가. Motherfucker! 아니 안녕하세요. 자기 거 얘기도 안 하면서 무슨. 안녕하세요.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의 파워 FM 맡고 있습니다. 아이고 인간들아 그렇게 아니 다니지 어떻게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또 오붓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아니 청취율 조사를 왜 이렇게 자주 해?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자주 했나 우리가? 아니야 옛날에 1년에 4번 했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6번으로 바뀐 것 같아. 옛날에 왜 분기별로 했잖아. 그러니까. 뭐 1사분기, 2사분기 이런 식으로 했잖아. 요즘 몇 번 하죠? 요새 6라운드까지 있잖아. 6번. 그럼 2달에 한 번이야? 어. 그럼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막 열심히 뭐 준비했다가 하고 나면 바로 돌아서면 또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안 받아보는 것도 2개인가 3개인가 있을걸? 아 그래요? 하기만 하고. 아니 야. 그쪽에서 안 하고 딴 데서 하는 거. 그런 것도 MBC 있다고? 쪽에서 받아보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치면 되게 많아. 왜 이렇게 자주 해? 이제 거의 텔레비 수준이야. 야 이럴 거면 차라리 분당 시청률을 내라 그냥. 분당 청취율을 내자 그냥. 피곤하네요 진짜. 참 안타깝네.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점점. 사연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김태희 씨. 이름이 김태희야? 아니 김태희. 김태희. 김태둘. 실망스럽다. 왜 그래요 이승훈 PD까지. 자, 잠깐만 저는 뭐 나는 뭐 이 새끼야 나는 뭐. 자 안녕하십니까. 막상 글을 올리려니 쑥스럽군요. 안녕하시렵니까? 이거 너무 옛날 표현인데. 신동엽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세요. 쥐띠 직장맘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쥐띠는 내가 봤을 때는 신동엽 씨랑 동갑인 걸로. 73년생? 72년생? 그죠. 그쯤. 신동엽 씨하고 동갑이야. 어머님이시네. 낙곰수를 시작으로 여러 팟캐스트를 들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자들의 수다를 능가하는 님들의 수다는 남동생들의 수다를 몰래 듣는 듯 부록이 넘은 나님에게 신세계로 다가오더군요. 시덥지 않으나 중요한 스킬을 알려주는 듯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나게 방송 맛보고 있어요. 부디 롱런하시길. 지금은 이승훈님께서 추천하신 왜 공부를 하는가를 읽으며 이 글을 보냅니다. 근데 이 왜 공부를 하는가? 왜 공부하는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왜 공부하는가? 내가 찾아봤거든. 서점에서 그 사보려고 우리 애도 이제 올해 학교를 들어가서 절판됐더라. 아 그래? 헌책으로 사보면 되잖아. 중고책. 중고 서적으로. 집에 있어요? 있죠. 아니, 그런 책을 읽은 사람이 아니 왜 내흉내를 내지? 그런 책까지 읽은 사람이 말이야. 오늘 팟빵에 리뷰 달렸더라. 원더풀 라디오 쓴 주제에 누구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같은 맥락을 생기는 거야 이 사람아. 자 다음은 최재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최재경 중수부장? 그런 것도 있어? 옛날에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중수부장님 이름이 최재경이었다. 참 그거 생각난다. 우리 30만 원 상품 보내드리고 하신 분들 혹시 마음속에 뭐 정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이거 김도 PD가 정하면 되지 뭐. 없으세요? 정해서 보내주시면 되죠. 그럼 뭐 여기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따 발표하세요. 이따가 지금 하던가. 정했어? 아니 저는 괜찮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 그걸로 해요. 그걸로 해요? 어. 그러면은 그 홍미영 그 감독님께서 추천하신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 암 환자 환우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 가발 만들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럼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거 이제 말머리 달아달라고 하고 나서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팟빵에 리뷰가 하나 달렸는데 어떤 분이 저희가 30만 원어치 먹을 거를 싸주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30만 원 그 30만 원을 엄한 사람한테 주지 말고 26년에 그분께 보내드리는 게 그래 그분 전 재산이 29만 원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럼 홍미영님께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정리할게요. 네. 사실 예전부터 이메일 보내고 싶었는데 이런 청취 메일은 처음 써보고 또 훨씬 예전부터 보낸 사연자들과 이미 친해진 느낌이라 제가 감히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연을 보냅니다. 네, 여기 자리 넓습니다. 이제라도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감사하게 그러니까요. 읽고 있죠. 예. 메일이 격감한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 걸 좀 느끼긴 했어요. 과연 저의 첫 경우는 어느 PD님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메일을 다음해인 지슬도 목놓아 기다린다고. 오늘 저희가 지슬을 할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안녕이라고. 최인홍님, 누군가의 뒷담화 여기밖에 없네요. 이 이야기는 제가 빨간 글러브를 끼고 난타하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뒷담화라고 할 때는 시원하지만 하고 나서는 찝찝한 법입니다. 주변 어디에서도 그 사람을 깔 수가 없어 이렇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입니다. 이 말을 저는 평소 의식하지 못했는데 나인틴에서 말하자면에 관해 듣고 나서 한참 웃다가 그 사람의 말투를 듣다 보니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대화를 길게 하다 보면 쉽게 말하자면으로 시작하는 예를 듣는데 그 예는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 점점 대화가 미궁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면서 더 대화가 자신의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쉽게 말하자면으로 시작되는 다른 예를 듭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구나. 우리 저 말하자면 줄이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캠페인이죠, 우리 캠페인. 말하자면 캠페인. 줄이고 있나요? 요새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래봐야 한 회에 한 두세 번 나오나? 사실 청취자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초반에는 그러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 초반에는 제가 좀 잘랐었어요. 말하자면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서 자를 수가 없어서 안 자른 다음부터 그 말이 많게 느껴지는 건데 원래부터 많았습니다. 역시 이승 PD가 편집의 손길을 이렇게 좀 가해야 그래야 이게 좀 뭔가 저희 팟캐스트가 듀스 좋아했나봐. 김성재를 좋아한 거지. 자 다음은 염주형님 안녕하세요. 나인틴 열혈 애청자입니다.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족발집을 홍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혹시 매운 족발이나 닭발 좋아하시면 연락 주세요. 새 PD님들은 특별 대우해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근데 너무 맵게 하면 다음날 똥꼬 속 쓰려서 영화를 좋아해서 새벽에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내 방 작은 침대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자는 것이 괜찮은 인생의 낙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거의 모든 방송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김 PD와 이잭 PD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PD님이야 워낙에 특이하셔서 좀 둘이 약간 맑은 목소리라서 비슷한 느낌은 아니 있어.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검은색이라 하얀색하고 회색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색하고 회색하고 전혀 다른 색인데 진짜 나쁜 새끼가 있으면 좀 덜 나쁜 새끼들은 고만고만해 보여. 착하지. 착한 거지 그냥. 막 총 쏘고 막 사람 10명씩 죽인 새끼 있으면 뭐 칼 한 번씩 찌르는 애들은 그냥 옆에도 아니 새누리당하고 비교하면 저 무슨 진보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이면 사실은 되게 다르거든.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아직도 목소리가 구분이 안 가신다고. 이게 접니다. 이제 이게요. 색파 이제. 색파 이 새끼. 색파 이 새끼로 하기로 했지. 앞뒤로 붙여서. 색파 이 새끼입니다. 자 다음은 이진님께서 간접 광고 가능할까요? 해가지고 사실 저는 PGK라고 있대요.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이라는 게 있대요. 알아요. 저 거기 특강 몇 번 나갔었어요. 그러면 아시겠구나. 거기에 이지영 PD라고 합니다. 혹시 이지영 PD는 아세요? 아니요, 전 다른 PD님하고. 이 부분은 빼시고 아래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영 PD님 죄송하고요. CJ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PGK가 주관하는 CJ 프로젝트 S라는 게 있대요. 네, CJ 프로젝트 S. 저도 이거 응모하려고 지금 이지영 PD님한테 메일 보냈었어요. 진짜? 저 이거 응모해도 되나요? 진짜? 이 사업은 신인 스토리텔러를 발굴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화 좋아하시거나 영화 쪽 관계자분들이 듣는 방송이라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CJ 아지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시면은 당선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아닌 트리트먼트나 그렇지. 기획안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선 작품의 저작권 등 일체 권리는 당선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특히 올해에는 SBS 드라마국의 홍창욱 CP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지원하시면 되네요. 전 관심 있어서 지원하려고요. 지원했어요? 아직 지원 안 했죠. 써야지. 이제부터 써야 돼. 아직 뭘 쓸지도 몰라. 얘는 잘 안 써. 말은 많은데 잘 언제 안 쓸 써. 거야? 도대체 언제 쓸 말만 거야? 바꿔 잘 쓰질 않아. 언제 쓸 거야 이 사람아? 내가 여태까지 제이 형한테 얘기한 것만 썼어도 이미 대작가의 반열에 나랑 올랐을 거야. 먹은 거지. 나만큼 많이 썼을 걸. 아니 그러니까 그 맨날 이렇게 상의하잖아요. 아니 그거를 그러면 차라리 녹음기에 담아서 누군가를 대필작한테 맡겨. 그건 작가적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아요. 아, 네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놈인 줄 오늘 처음 알았다. 아, 몰랐네. 자, 다음은 훈이님. 훈종 PD님, 저는 종훈인데요. 절대 익명 부탁드립니다. 네, 종훈님 반갑습니다. 익명 부탁하셨죠? 이런저런 개인적인 과거사로 절대 익명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에 종훈이라는 여자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 세무서 직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뢰도 95% 수준입니다. 아, 종훈이라는 여자분이래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라는데 자기 말로는 에이, 모르지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윤영 엄마로다가. 아니 세상에 곽씨도 있는데 없는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없는 거 없어. 윤영 엄마래요, 근데. 윤영 엄마? 네. 우리 집에 있는 애랑 이름이 똑같은 것 같아. 아니 여기는 윤형이 아니라. 아니 우리 애가 윤영이에요. 아 니네 윤형 아니었니? 우리 집에 키 크고 있는 애가 윤영이야. 윤형이었니? 그럼 똑같네. 윤영 엄마로다가. 이응이 많이 들어가네요. 윤영. 네. 그래서 우리 집 애를 가지고 YYY라고 그러죠. 딸이라고 하세요. 뭘 우리 집 애라고 그래요? 남의 집에 델타 키워요 집에서? 아니 저는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모시는 부분에 영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있나? 아니 야 타미야 봤지? 아빠 널 사랑해 임마. 아빠는 항상 네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잖아. 아니 저도 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제가 모시는 분의 영애지 이게 제 딸은 아니에요. 오늘도 한참 지시받고 나왔어. 뭐라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몇 살인데 벌써 지시를 하냐? 4살 되셨죠 그분이. 4살 되셨어요? 끊임없이 지시하세요. 설거지해라 뭐 우유 달라. 그러다가 뭐. 10살 되면 무시합니다. 지시하다가 무시합니다. 그 지금도 그래요. 필요한 거 없으면 무시해요. 아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지금은 그래도 무시는 안 하죠.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윤영아 그럼 대답은 하죠. 아니 못 들은 척할 때가 있어요. 지 필요 없으면. 벌써? 그럼 4살인데? 우리 애가 아빠는 왜 러닝맨 PD 못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무시합니다. 러닝맨을 좋아하니까 초딩이라. 야 동기인데 러닝 그래서 우리 PD하고. 동기 조유진 PD가 연출하고 있잖아. 그래서 저거 만드는 사람이 아빠 친구야 그랬더니 친구면 뭐 하냐고 아빠. 희건아 아주 영악한 놈이야. 희건아 아빠 친구로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너네 아빠는 런닝맨 PD보다 한 100배쯤 훌륭한 분이야. 왜 이래?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런닝맨을 만들 시간이 없을 뿐이야. 만들고자 마음만 먹으면 런닝맨 100개는 만드실 분이란다. 넌 요거는 알아야 돼. 조깅맨, 런닝맨, 워킹맨 다 만들어. 마라톤맨. 마지막에 마라톤맨. 아니 근데 정말 난 되게 안타까운 게 이재익 PD가 만약에 예능 PD가 됐으면 요즘 같은 환경에서 분명히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일은 못 몰라요. 되지 않았을까? 그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 이재익 PD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은 나는 이재익 PD 말하는 거에 절반만큼만 영화가 재밌었어도 다크나이트 나왔다고 생각해. 어? 야 자식 앞에 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야 이 사람들아 빨리 방송 진행해. 어디 지금? 야 그 장고가 나는 자식 앞에서 그 총을 쏘는 건 난 그거는 내가 진짜 못마땅하더라고. 너 자식아 지금 포장해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한다. 언제 아니 가니?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프로그램을 못 만든다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재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야 아무도 그렇게 안 들어. 누가 그 얘기를 그렇게 들어 이 사람아. 희건아 니네 아빠 말하는 건 정말 100만 불짜리야. 누가 그 얘기를 그렇게 듣나. 자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종훈님의 사연. 여자 네. 종훈님. 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세 분의 박학다식함에 크리스토퍼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5회쯤 듣다 보니 세 분의 그런 모습에 심한 지적 컴플렉스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뭐야? 하루에 몇 시간씩 자야 이런 해박함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이 세 명과 비슷한 연배의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산 거야? 라는 자괴감에 두 번 다시 듣지 않으려다가
측은지 집의 리스트에 그냥 놔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 지금 몇 시간을 자야 이런 해박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거야 해서 아까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재익 PD가 생방을 끝나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막 메일에다가 답장을 또 아침부터 막 남겨놓은 걸 내가 훌륭하다. 봤어. 맞죠? 엄청 달아요. 훌륭하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부터 바쁠 텐데 애썼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라? 아니 그럼 쉬냐? 근데 이재익 PD는 진짜로 부지런함의 극단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게 방향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 최민식이 어마어마해. 정말. 이재익 PD 하루 몇 시간 자요? 한 5시간, 6시간 자요. 대단하다. 그게 평균 수면 시간 아니야? 근데 저는 뭐냐면 이렇게 안 쉬어요, 진짜로. 음. 가만히 있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하고 다닐 때도 계속 구상하고 뭐 그런 거 그냥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같이 이제 차를 얻어 타고 가잖아요. 그 운전하는 와중에 운전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골목길 가는 와중에 거기서 또 뭐 메일 보고 전화 통화하고 라디오 껐다 켰다 CD 껐다 켰다가 정말 불안해서 같이 차를 못 하겠어. 사실 제가 가장 부지런한 공간은 침대입니다. 정말 부지런하죠. 침대 위에서 새마을 운동 하시는 분이네. 침대 위에 장난꾸러기. 침대 위에 퀴리 부인이라고 이런저런 그러다 방사능 오염된다니까 이 사람아. 침대 위에 장난꾸러기. 특히 이승훈 PD님은요. PD보다는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진자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지식 탐정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침대 위에 움베르토로. 아니 침대 위에 진자. 침대 위에 진자로. 맞다. 나 오늘 진짜 재미없어. 오늘 처음 하나 터졌어. 진짜 오늘 처음 하나 터졌다. 오늘 침대 위에 진자가 터지기 위해서 그동안 지금 메일 소개가 계속 오늘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 지금 한 10몇 분 동안 돌았는데 침대 위에 진짜 내가 있잖아. 얘가 왔다 갔다 왔다. 미주를 깔았네. 침대 위에 진자. 오케이. 침대 위에 진자. 나이스. 이승훈 PD는 침대 위에 진자인 걸로. 자, 세번 PD님의 무분별하면서도 친절한 스포일러 덕에 안 본 영화지만 마치 본 듯한 친근함이 흘러넘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승훈 PD님 개콘의 정태호 씨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호 씨 목소리를 몰라요. 이분이 똑같다고 정태호 씨 목소리하고. 들어봐야겠다. 그거 뭔지는 알아. 정여사인지는 아는데 거기서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잖아. 살짝 톤을 좀 다르게 하긴 하죠.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저 메일 소개는 진짜밖에 남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더 이상 없어. 뭐. 아니 진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가 뭐가 중요해. 진짜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뭔 소용이야. 왔다. 진짜는 멈춰 있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대박이다 진짜. 다음은 이분은 저 원더풀 라디오에 관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요새 원더풀 라디오가 부쩍 언급되는 게. 그러니까요. 1년 반이 지난 영화를. 어차피 러닝도 안 봤는데. 아니 러닝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딱 그냥 BP 멈추고 끝났어요. 러닝 얼마예요? 50원? 그렇게 안 받아요. 보통 저는 20원 받습니다. 그래 하여튼 50원이나 받을 수가 없지. 배우가 50원 받는데. 그러니까 배우나 감독이 50원 받지. 배우나 감독이 보통 100원이나 50원? 100원 어떻게 받아? 50원 100원 힘들고. 저는 제 원작이 아닐 경우에는 10원 받고요. 제 원작을 시나리오로 또 쓰는 경우는 20원 받고 그렇게. 아니 여기서 10원 20원 하니까 웃어 보이는데 이거 엄청난 건데. 10원 그럼 20원이면 BP 넘어서 100만 명 더 들어가면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500만 명 더 들어가면 1억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쉽진 않죠. 자, 로리는 지금까지 과제나 작업물 제출할 때 빼고 메일을 써본 적이 없는데. 로리는? 그렇게 써 있어요. 로리 컴플렉스, 로리타 컴플렉스의 그 로리? 모르겠어요. 이름이 로리. 저도 그 메일 읽고 답장해 드렸어요 아침에. 그 답장을 하고 있을 때 아침부터 답장을 잃었어요. 노냐? 그럼 노냐? 안 놀아. 한시도 쉬지 않아. 전 진짜예요. 왔다 갔다 멈추지 않는 진짜.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 그래. 침대 위에 키리분 그래. 침대 위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해. 나 침대 위에 진짜 내 거야 이제부터. 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게. 저 책상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탁 치면 왔다 갔다 무한 거의. 아니 나 이걸로 할게. 내가 침대 위에 진짜라고 형은 침대 위에 메트로놈을 해. 그래갖고 템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80, 120, 150 막 이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데 이거 좋은데. 이거 정말 태어나서 들어 가장 좋은 진짜냐.
나 그 전에 들었던 칭찬 다 버릴래. 다 무효야. 저한테 칭찬하시는 분들 다 걷어가세요. 난 침대 위 메트로놈 하나만 할래. 근데 있어 보여 일단은. 좋다. 있어 보여 침대 위 메트로놈. 이놈 새끼. 지금까지 과제나 작업을 제출할 때 빼고 메일을 써본 적이 없는데 나인틴 덕분에 좋아하는 여자한테 편지를 쓰는 풋풋한 고딩과 같은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3월 어느 날 저는 이불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자기 전에 옛날 일기나 읽어볼까란 마음으로 옛날 일기를 뒤적거렸습니다. 저는 일기에 여러 가지를 기록해놓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붙여놓는데요. 일기를 읽다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여기 첨부해 주셨는데 원더풀 라디오 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 그 극장 가면은 카탈로그 이런 거를 막 2,000원에 이렇게 팔고 이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팔았나 그거를? 그 팜플렛 같은 거를? 팜플렛이 아니고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한 막 15페이지, 20페이지에서 영화에 대해서 제작 과정 소개하고 뭐 이런 걸 팔았었잖아요. 그런 시절에는 표를 사가지고 그 카탈로그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랬었어요. 그 모으고 또 카탈로그 쫙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야. 어쨌든 이분이 원더풀 라디오 영화를 볼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리며 일기에 몰았었나 봤더니 다음부터는 이제 일기 내용입니다. 그렇게 밥 먹고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 원더풀 라디오 일단 내 생각에는 아마 3,400만 정도 그 정도 관객 모을 것 같은 영화. 근데 부러진 화살이 있으니까 그때 부러진 화살하고 붙었어요? 맞아요. 같이 있었어요. 관객 3,400만 찍기 힘들겠지. 오히려 조연이 더 기억에 남았다. 스토리는 라디오 스타 짝퉁인 것 같고 사건의 진행이나 연결. 이 사람이 정말 한번 메트로놈한테 지금 된 영화. 에이씨. 뒤로 갈수록 3,400만에서 끝날 걸 그랬네. 뒤로 갈수록. 자, 두 번째는 그동안 사실 영화 짓을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커피 믹스를 뛰어넘는 참 저렴하면서도 이상하게 중독적인 세피니님의 특성 때문에 짓을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병헌 복근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는 지하이조 2를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짓을 하게 돼서 나이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환호성 지를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메일 소개 벌써 다 끝난 거요? 아니 뭐 저 출석 체크라도 한번 하라니까 이름 쭉 불러드리라니까. 출석 체크? 우리 지금 메일이 격감했다니까. 내가 보기엔. 격감했나 우리가? 그럼 이름이라도 좀 한 번씩 쫙 불러드릴게요. 메일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진짜 메일 먹고 살아요. 메일이 주니까 힘이 빠져. 그래서 이렇게 다들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오늘 다들 유독 힘이 없네. 자, 하진일님. 그 메일 소개 제가 하나 하면 안 돼요? 재밌는 거 하나. 좋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니? 내가 무식해가지고. 답장을 보냈더니 오케이.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받는 사람 제익 오빠 보세요. 누보겐 맞지 있어. 재밌는 거예요. 누보겐. 안녕하세요.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는 명언을 친구가 알려주었고 대체 이런 명언은 어디서 들었냐? 이런 경로로 나인틴을 들었대요. 이 사람은 20대 후반 제이 양입니다. 제이 양 반갑습니다. 자, 자기가 트위터에서 우연히 한 사진을 보고 제 생각이 났대요. 과연 이 사진에 나온 질문에 이재익 PD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 사진은 뭐냐면 엄마곰, 아빠곰, 아기곰이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아빠곰이 아기곰한테 설명하는 성교육 그림책인 거야. 뭐냐면 아기곰한테 그러는 거야.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 온몸에 피가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돌다가 고추로 모이는 거란다. 그러면 고추가 딱딱해지지. 라고 하는 대사를 캡처해 주셨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고 싶대요. 이 그림책을 보고 제익 작가님 아드님께서 피가 몰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두 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희건이 여러 번 출연. 이게 봐. 당신부터. 진짜부터. 아니 저희 집에 계신 아이는 아들이 있다고 치고. 아빠 고추에 피가 몰려서 딱딱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려운데? 어렵지. 내가 작년에 말이야. 사후피임약 관련 법 제정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보도에서? 애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애가 지금 10살이니까 9살 때. 아빠 사후피임약이 뭐야? 저 그전까지 아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우주가 뭐냐고 물어본 질문에 대답을 해줬어요. 훌륭한데? 근데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이거 9살짜리한테 할 얘기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요즘에는 성교육을 배우지 않아요? 초등학생들. 그래도 사후피임약인데도 배우진 않지 이 사람아. 그럼 어디서 너 콜롬비아에서 왔니? 어디서 왔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대답 못했어요. 대답해 줄 수 있나? 아니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후피임약 관련된 논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논쟁이 좀 비교가 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프랑스에 계신 분들 박수진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사후 피임약이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사후 피임약을 쓰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 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게 RU486이라는 이제 사후 피임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 프랑스 사회에서 뜨거운 찬반 열풍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많이 됐었어요. 얘기 들어본 것 같아. 그 네네. 알류라는 거 얘기 들으니까. 이건 저 RU39라고 저 KGB 사람들이 그 술 먹을 때 먹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하여튼 RU486이라는 그 피임약 때문에 그게 어쨌든 그 72시간 내에만 복용하면 지금은 이제 일반적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그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디보션이 되는. 네, 그게 옛날에 왜 그 뉴스위크나 타임즈에 아예 표지에 이렇게 실린 적도 있어요. 그 찬반 논쟁을 가지고서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은 되게 윤리적인 문제의 논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논쟁은 거의 벌어지지 않고 의사하고 약사하고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는 거죠. 뭐냐면 의사들은 이거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하면 무분별한 낙태가 벌어진다. 약사들은 아니다. 이걸 어디 낙태라는 거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의사와 약사 간의 밥그릇 싸움이 돼 버렸는데 사회적인 이런 윤리적인 논쟁은 한 번도 벌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의사 약사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약간 사회적인 수준 이런 게 아마 그런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제가 그거 왜 공부하는가 스티키코지 선생님의 왜 공부하는가를 읽었을 때도 그 얘기가 생각에 사실은 났었거든요. 뭐냐면 왜 공부하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판단을 하려면 모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사후 피임약이란 게 뭐고 임신이란 게 뭐고 낙태란 게 뭐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어디까지 임신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 낙태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복제로 볼 것이냐 뭐 생명체를 복제한다고 치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기본 지식은 있어야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된다는 거죠. 현대 사회라는 게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생활 침해 어디까지 괜찮은가 이거는 CCTV라든지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모르고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책에 써 있거든요. 그걸 9살짜리한테 얘기해 주란 말이야? 훨씬 쉽게 돼 있지 임마. 아니 이 사람 왜 런닝맨 다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찍고 있어. 촬영장 갑자기 왜 바뀐 거야? 난 진짜 알 수가 없네. 나 김종국인데 내가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답장을 이렇게 줬습니다. 작년인가 사후 피임약 관련한 법 제정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이 같이 뉴스를 보던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아빠, 사후 피임약이 뭐야? 그 질문 이후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이네요. 하지만 당혹스러운 순간이야말로 제가 인생에서 가장 즐기는 순간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거 제가 쓴 메일이에요.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다 보면 다시 피가 빠져나간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침에 나 저 메일 보고서 빵 터졌잖아. 그러나 우리 아들이 15살이 되던 생일날 저는 안 물어보더라도 섹스에 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그때는 고추에 피가 몰린 다음 상황이 좀 다르겠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15살 기준은 뭐예요? 이재익 PD님이 그래요. 아 근데 이승훈 PD는 어떻게 보면 딸이라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요. 한편으로는 또 좀 약간 편한 게 엄마한테 떠넘길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아들내미들은 이거 도대체 요즘 애들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약간 오늘 그 아빠 어디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요즘 잘 나간대 아빠. 아빠 술집 가 임마 왜? 아빠 술 먹으러 간다 왜? 근데 우리 세대 때 부모님들은 약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못 들은 척하고 뭐.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생각하면은 그래. 왜냐면은 내 딴에는 그 당시에 숨긴다고. 뭘 숨기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잡지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비디오 테이프니 뭐 잡지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숨겨놨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청소하다 보면 바로 들킬 그럴 것들이야. 근데 이제 그때 부모님들은 그걸 이제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어떤 그런 느낌. 어릴 때 난 많이 걸렸거든 전 많이 걸려. 어릴 때 내 인생은 항상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15살 때 시작했잖아. 많이 걸려. 아니 근데 요즘 더 일찍 시작해 자유행위를 다들. 아니, 그걸 시작한 게 15살이요? 에이 사람. 근데 그 VHS 테이프 있잖아요. 보다가 걸렸는데 하필 그 엄마가 들어왔을 때가 그 비디오 뽀르는데 바나나로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들어오고 끈다고 이걸 눌렀는데 멈추면 엄마
막 이제 백화점 갔다 딱 들어오셨는데 바나나로 이제 이렇게 흑인 남성이 바나나를 한 손에 들고 있고 백인 여자가 소파에 이렇게 다리를 벌고 누워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희 비디오를 이렇게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갖고 가시더라고요. 난 조용히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집에 바나나를 안 사놓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머피 법칙이라는 게 딱 맞는 게 저는 저 정도 포르노까지는 아니고 분노의 영유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아 분노의 영유 소방차 위에서. 너무 좋죠. 아시는구나. 소방차 위에서. 인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닥 이렇게 뭐 그닥 야한 영화는 아무 장면 아닌데 아니지 아무 장면 근데 아니지. 그 배우가 야하게 생겼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야했단 말이야. 그 소방차 위에서 그 장면. 남자는 퇴폐적으로 생기고 여자는 섹시하게 생기고 그렇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희한 이게 다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그 장면이 나올 때 갑자기 부모님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비디오를 꺼야 되잖아. 진짜 안 꺼진다? 비디오가 그게 이젝트가 안 되고 걸려버려. 그럴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전원을 코드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뽑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낮에는 TV를 안 보잖아요. 지금처럼 24시간 방송을 안 하니까 코드를 뽑고 저녁 6시 전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지. 이게 진짜 희한하게 그렇다니까. 아니 딱 걸려 진짜. 걸린 적 없어요, 이승 PD는? 저희 집엔 비디오가 없어서. 얘는 항상 오늘 왜 이러니? 뭐 러닝맨 찍다 갑자기 아름다운 동행 찍고 있어 지금 갑자기. 아니 뭐냐면 여러분 성금 모금 ARS 104에 아니 그때는 우리 집 부자였어. 부자일 때인데. 야 맞아. 너네 집 부자였잖아 어릴 때. TV 없고 극장이 있었어요 집에? 아니 없앴어. 나 중학교 갈 무렵에 부모님이 비디오를 없애. 우리 집엔 되게 그런 게 일찍 있었거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처음으로 무선 전화기가 있었던 게 83년이야. 그때는 사람들이 무선 전화기가 뭔지도 모를 때야. 일본에서 무선 전화기 사오고 막 이래. 더블 데크 카세트 아시죠? 그게 우리 집에 83년에 이미 있었다니까. 83년도에. 그러면 보통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게 85년, 6년 이때야. 그럼 애들이 막 우리 집에 그 테이프 복사하러 오겠다고 막 와. 그럼 또 이렇게 거들먹대고 막 이런 짓 했지. 좋았겠다. 그때 돈 폐체요 많았어. 때문에. 돈 많았어. 근데 없앴어? VHS 그거를? 없앴어. 고장 났는데 새로 안 산 거지 정확히는. 왜 공부하라고? 그때 필립스 그 비디오거든. 필립스 비디오는 어떻게 했냐면 또각또각 돌아가는 거. 아주 어렸을 때는 소니 베타 테이프가 있었어. 맞아, 베타 테이프. 베타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집에 베타 그거 쓸 수 있는 게 있었다고? 옛날 베타 플레이어. 원래 옛날에 VHS랑 베타가 있었는데 베타는 몰라. 가정용은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또 쿼티랑 비슷한 건데 기술적으로는 베타가 더 앞선 거거든요. 그리고 VHS가 더 떨어지는 건데 먼저 그 어느 회사였지? 하여튼 그 VHS를 만든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베타가 자리를 못 잡은 거야. 비디오 가게가 다 VHS로 쫙 깔려버리니까. 베타도 있는데 거의 없지. 그러니까 베타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밀려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베타가 밀려났는데 하여튼 베타가 처음에 있다가 VHS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갔죠. 잘 살았네. 아니, 나는 포르노로 얘기를 시작했더니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씨발 이건 뭐야? 오늘 바나나로 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왜 공부하는가? 베타 테이프를 얘기하면 오늘 저는 교양 PD인 걸로. 예능 PD와 교양 PD. 분명히 바나나로 얘기 시작했네. 제가 사실은 그 예능국에 있었잖아요. 예능국에 있을 때도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 2개인데 둘 다 약간 교양 프로예요. 솔로몬의 선택 아니었어? 솔로몬의 선택하고 하나는 사이언스 파크라고 과학 실험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던 일은 못 숨긴다고. 저 사람은 그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고. 근데 갑자기 포르노 비디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들 쉽게 보잖아요, 애들이. 근데 우리 때만 해도 포르노 비디오 하나 가지고 벼슬이잖아요. 큰 권력이지, 큰 권력. 그때 봤던 비디오들이 지금 다 생각나네. 그 바나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봤던 가장 재밌었던 비디오는 매드 영어로 간지르다가 뭐지? 하여튼 매드 터클러인가 뭐 하여튼 무슨 티클 미드 티클러 하여튼 매드 티클러 하여튼 미친 간지럼쟁이라는 그런 제목의 비디오 포르노인데 그 남자 3명이 나와요. 여자 1명이에요 배우가. 그 3명 여자를 이제 벽에다 묶어 넣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 이제 벌어지는 장면이 보통 이렇게 하던가 뭐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여러분 어릴 때 설마 그건 아니겠죠. 설마 계속 간지르는 것도 나와요. 거기까지만 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제목이 미치는 간지럼쟁이니까 간지럼을 태우겠지 여자를. 근데 막 간지르다가 갑자기 남자 한 명이 여러분 어릴 때 콩알탄 알아요? 콩알탄? 알죠. 콩알탄을 던집니다. 여자 옆으로 벽에다가 던져요. 여자 보면 안 던지고 빵빵 터지니까 여자가 막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한 20분이 나와요. 콩알탄 계속 콩알탄만 던져 씨발. 그러다 끝나요. 허무하네. 좀 허무하네. 멋있다. 콩알탄 20분 던지다 풀어져요. 나 근데 어릴 때 충격받았던 게
저렇게 오랫동안 콩알탄을 왜 던졌을까? 그때는 우리도 비싸서 콩알탄은 이렇게 함부로 몇 개 못 던지잖아. 심지어 그때 중학생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부럽게 됐어요. 저 콩알탄 진짜 많다. 저거다 놔주면. 하여튼 그 영화 잊을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영화 제목을 미친 간지럼장이라는 포르노 보실 분은 꼭 매일 달아주세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 잘리고 출시됐지만 하드코어인데? 네, 다 잘리고 출시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제목이 터보레이터라고 출시된 거. 터보레이터. 원래 제목은 페네트레이터인데 그 진짜 선풍적인 장안의 화제였죠. 그거는 뭐 안 본 사람들이 없죠 거의. 그거를 제가 원래 우리나라에 비디오로 출시되기 전에 그걸로 봤었어요. 이제 원본으로. 야 이거 졸라 재밌다. 그래고 이거 비슷한 거 뭐 없냐 했더니 딴 거 하나는 개판이야. 백투더퓨처인데 그거야. 야, 넌 주로 그렇게 패러디를 봤구나. 근데 졸라 웃기니까 과거로 가서 아시죠? 그 백투더퓨처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 역시 패러디는 위대한 것 같아. 백투더퓨처 생각해보세요 내용을.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또 다시 또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드네요. 옹기종기 모여 아니 근데 어릴 때 박티슈 하나 앞에 놓고 우정을 쌓아가다. 어릴 때 봤던 책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음악 들었던 음악들은 안 잊히는 것 같아 확실히. 감수성이 예민할 때 봤던 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 퇴근하는 길에 바나나 쉐이크 하나 먹어야겠어요. 아니 오늘 옷도 약간 노란색인데. 그러고 보니 오랜만에 난닝구 안 입고 왔네. 맨날 난닝구 입고 다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썬더 있다고 또. 그러니까. 썬더 있다고 긴팔 입었네요 제가. 신경 썼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분 만에 들어가는 거냐. 오늘은 빨리 들어가네. 36분 만에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아니요. 우리 40분들 넘겼어. 자 오늘 영화 지슬입니다. 이게 참 지슬이란 영화가 실화를 다룬 거인데다가 좀 무거운 얘기다 보니까 저희가 스테이터스가 좀 이렇게 포지션이 애매해요. 이거를 경망스럽게 다루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가자니 그렇고. 근데 그 감독님이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인터뷰 때.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너무 무겁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약간 제사 같은 거다. 사실 그 소제목들이 제사로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너무 무겁게 지내지 않잖아요. 보통 그 정도 분위기에서 지내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거 정도보다 약간 더 밝긴 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이분들에 대한 그 4.3 사건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뭐 그런 비하를 하겠다거나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워낙에 영화를 다루는 태도가 경망스러우니까 이해해달라는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바나나 얘기해가지고 그분들이 바나나를 드셨나? 미친 간지럼쟁이 얘기 왜 한 거야? 제주도에선 바나나 나오나? 바나나 많죠. 그래서 내가 바나나 얘기를 했나 보다. 선견지명이 있어. 훌륭한데. 아니 제주도들은 가보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바나나로 하나? 이 사람이 누구를 미친 간지럼쟁이로 하나? 아니 안 가봤을 수도 있지 뭘. 작가님 가보셨어요? 바나나를. 나 이 사람. 작가님 오늘 입은 티셔츠에도 바나나 색깔 있다. 그렇죠? 덜 익은 바나나? 뭐라고요? 왜 델몬트 바나나 처음에 딱 슈퍼에서 하면 저 색깔이야. 아직 덜 익었을 때. 그러니까 저 익는 약을 뿌려서 오잖아요. 바나나 좋아하세요, 작가님? 좋아하신다네요. 네. 그만합시다. 바나나. 아니 근데 바나나니까 이성 PD 너도 부잣집에 가서도 바나나 옛날부터 먹어봤지 너. 그럼 우린 어렸을 때 의뢰 먹는 거지. 저도 많이 먹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집에서 안 먹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바나나 자유화가 된 게 있어. 야, 바나나가 뭐야? 있어. 바나나. 버네너도 아닐지라도 그러면 바나나 정도로 합시다. 아니 바나나가 뭘까? 바나나가 이 사람아. 아니 우리 어릴 때는 바나나였어. 아니 그러니까 바나나라는 표현은 이 비디오에 나왔을 때 바나나인 거고. 바나나는 바나? 아이고 진짜 씨. 바나나는 바나나? 바나나는 바나? 왜 안 바나나? 그거 바나마다 바나나 얘기를 하고 있네. 그거 혹시 그거 아세요? 이렇게 앞뒤로 똑같은 말? 소주 주소, 소주만 주소, 소주 만병만 주소 이거 아세요? 뭐라지? 제 지금 머릿속에는 바나나로 가득해요. 아니 제가 그걸 뒤집어 드릴게요. 소주 주소, 소주만 주소, 소주 만병만 주소가 있어요.
여기에 어릴 때 한참 했었잖아 그거 우리. 자지만 진짜 자지만 만지자 자지만만 슬슬 만지자 이게. 야이 더러운 새끼야. 그냥 바나나에서 끝냈어야지. 근데 얘는 승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자지만. 그냥 신체가 좋은가 봐. 손은 아니에요. 손발은 그러면 아니야. 성감대를 유독 사랑하는 거지. 목덜미? 별로래. 목덜미 성감대가 아니야. 얘 목덜미 성감대. 겨드랑이? 옆구리? 아니야. 진짜로. 엉덩이? 가슴과 생식기에만 민감. 아주 노골적인 놈이야. 이런 애들이 딱 집중 공략만 한다고 막 이런 키스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자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차례요. 바나나 얘기하다 갑자기 짓을. 감자입니다. 짓을. 나 오늘 굉장히 잘 엮고 있어 지금. 바나나에서 제주도로 갔다가. 그러니까. 감자야 다시. 자, 영화 제목이 지슬입니다. 자, 지슬이 뭐냐? 이거 우리말인데요. 감자를 뜻하는 제주도 사투리예요. 방언. 자, 때는 1948년입니다. 1948년 겨울이에요. 11월 초겨울인데 이 제주도 섬 사람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불악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불악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뭐 사촌도 있고 뭐 이웃들도 있고 한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해안선 5km 밖. 해안선으로 보자면 5km 밖이고 내륙에서 보자면 5km 안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해안선 따라서 5km 지대를 제외한 내륙에 5km를 벨트라고 쭉 놓고 거기서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폭도. 그래서 폭도라고 하면 이제 빨갱이를 말하는 거예요. 빨갱이로 여기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시골 사람들이 순박하다 보니까 이 소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여기 48년이니까 그 전에 일제 강점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도 온갖 일이 다 일어났는데 이번에야 뭐 별일 있겠냐 이런 식으로 대사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 대사가.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더 안쪽으로 동굴로 가가지고 이제 피신을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는 국군이죠. 정확히 말하면 국군과 이제 그 미군들 명령을 받은 국군들이 이미 그 제주도에 있는 불악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집에다가 한 집에다가 이제 진지를 짜고 거기서 이제 토벌 작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막 체계적으로 막 갑시다 해서 다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따라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막 뭉쳐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그 마을에 있고 아직 아니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마을에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국군들이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조금씩 나오고 대사가 나오는데 제일 이제 사건이 빵 터지는 계기는 순덕이라는 여자가 있죠. 순덕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갔던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순덕이를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순덕이가 이 국군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가지고 좀 고초를 이제 겪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막 뭐 좀 안 좋은 표현이겠지만 놀이개로 이렇게 고초를 겪다가 거기서 격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현역을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쓰면 격발 사건. 현역은 아니잖아요. 네, 까투리를 누가 현역이라고 그래? 아니 까투리도 현역은 현역이야. 그럼 현역 심지어 100만 까투리 명예를 욕하지 마. 난 100만 까투리를 깝니다. 이런 공익 까투리로구나. 근데 공익하고 까투리하고 어느 쪽이 더? 난 둘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 난 까투리를 할 거야. 진짜. 이 사람아, 그래도 까투리가 힘들지. 아니, 그러니까 힘들고 말고를 떠나서 공익은 인생에 진짜 도움이 안 돼. 야, 까투리는 도움되냐? 나 빤스 두부장 이번 얘기 또 해줘? 까투리는 그래도 영어라도 배우고 오잖아. 진짜 개새끼들. 그래요. 하여튼 뭐 고초를 겪고. 공익하면은 얼마나 무시당한지 아세요, 사람이? 당신은 뻔뻔하잖아. 아니, 난 무시당해도 괜찮은데 무시를 안 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적절한 시점에서 잘 들어왔어. 제사를 너무 심각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줄거리가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잘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영화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토벌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격발 사건이 일어나서 실제로 군인들이 죽어요. 실제로 죽고. 자, 뭐 그 다음부터 스토리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 동굴로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갑니다. 그 안에서도 군인들을 내쫓고, 근데 사실 전력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이 제주도에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고장난 소강환자로만 갖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상대가 안 됩니다. 국군들은 훈련 받은 그리고 다 죽여도 좋다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결국 이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순덕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그 역할 이름이 뭐였죠? 제가 오늘 문답식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어머님을 두고 온 그 인물 이름. 무동이.
똑똑해. 그렇게 똑똑한 놈이 무동이가 이제 마을로 내려갑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려가죠. 근데 어머니가 잔혹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살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학살당한 네.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무동이한테 무동이가 동굴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감자 지슬이죠. 지슬 이렇게 한 웅쿠리 한 소쿠리 이제 싸줍니다. 말하자면 싸는데 안 갖고 가죠. 근데 자기가 아니 근데 뭘 말하자면 싸줘. 그냥 싸주는 거지. 말하자면 캠페인인데 또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싸주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지슬이 이제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죽고. 여기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 지슬 감자를 이제 싸가지고 동굴로 가는데 그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가타부터 얘기를 많이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감자를 지슬을 그 사람들도 나눠 먹습니다. 거기서 동굴. 어머니가 이렇게 감자를 감싸고 돌아가시죠. 그렇죠. 불에 타면 못 먹으니까. 근데 결국 뭐 이제 짐작하시다시피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동굴에 숨었던 불황민들은 다 죽게 되고 군인들 입장에서는 토벌 작전을 잘 마치게 되는 거죠. 소설이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가 그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줄거리가 많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영상미라고 말하는 그 화면으로 많이 보여주는. 네. 흥종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보고서 이거를 저는 그때 초반에 되게 봤거든요. 네네. 우리가 하기로 한 다음에 네네. 초반에 봤는데 영화가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억 5천만 원 예산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정말 택도 안 되는 예산으로 그 4.3 항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네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정말 고열을 쥐어 짜가지고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1억 5천이 아니고 2억 5천이에요. 1억 5천이라고 들었었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네. 어쨌든 1억 5천이나 2억 5천이나 4.3 항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다루기에는 택도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4.3 항쟁을 표현하려고 했던 네. 그런 부분들은 높게 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오멸 감독 영화를 전작들도 한두 편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다 재밌게 봤어요. 뽕돌인가 그 영화 혹시 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것도 재밌고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기조가 어떤 해악이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이승훈 PD가 지적을 했듯이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엄청나게 그 우울하고 침울한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이고. 네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해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메로 감독이 정말 장기다. 그러니까 해악이라는 부분을 녹여 넣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신위, 신묘, 그다음에 소지, 음복 뭐 이런 식으로 음복 소지죠. 예, 음복 소지 이런 식으로 제사의 순서니까. 예, 제사의 순서대로 가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저 이직 PD가 잠깐 지적했듯이 제사라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 보통 이제 상갓집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전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때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였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네. 그 일가 친척분들이 너무 즐거운 거야. 이제 시골에서 이제 용인에서 이제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이라 네네.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막 깔깔대면서 전을 붙이시고 막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에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때 이제 중학생 뭐 1, 2학년 요럴 때였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멸 감독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이해가 가죠. 그 장례라는 것이 한 분을 보내는 굉장히 엄숙하고 슬픈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일종의 그분을 보내드리는 축제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도 좀 뭔가 이 오멸 감독이 해악을 잘 버무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이직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재미없게 봤어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사실 영화를 이제 어제 아침에 봤거든요. 예. 그 압구정 CGV에서 봤는데 네. 저희 집 제일 가까운 데는 그 센트럴 메가박스인데 거기 안 하더라고요. 메가박스 안 받았나 봐요. 전국에 CGV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CGV에서. CGV 꼴라주 무슨 당선작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꼴라주관에서 봤는데 차를 이제 갖고 왔는데 걸어갈까 하다가 아침 좀 쌀쌀해가지고 그냥 차를 갖고 왔는데 그 주차 영화 보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비가 5,500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미가 없었구나. 빈정이 상해가지고 아주 예. 근데 원래 그 정도 가격이었던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메가박스를 많이 가니까 CGV 잘 안 가긴 했는데 거기 예전에 갔을 때도 그 가격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 짓을 보러 와서 내 차 주차비로 5,500원을 내는 그 느낌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 무슨 있죠.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알겠어요. 기분. 그래서 이게 말한지 다크나이트 라이즈였으면은 상관없지. 한 10,000원 정도 만 주차비 원 내도 상관없지. 됐겠죠. 그러니까 짓을 그런 영화가 아니라 말하자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낮은 자들의 울림에 대한 영화인데 여기 지금 또 독일 세단을 끌고 가지고 5,500원 주차를 내고 보려니까 약간 내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기름값과 거기 주차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요.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거 시작부터 그러고 나니까 보는데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남의 얘기 같았어요. 감히 솔직히 말하면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지만 그게 안 슬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본 동안 전 많이 울긴 했거든요. 울긴 했는데 재미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불편했고 근데 이 오멜 감독이라는 사람은 참 근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작들 보신 거 있어요? 못 봤어요. 뭐 뽕돌 또 뭐 있죠? 어이저기껏 이런 예, 거죠. 예, 어이저기껏. 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요 제주도 안에서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중앙에 와서 재밌는 상업 영화 찍어도 굉장히 세게 하나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잘 찍으실 것 같은데 안 찍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화 시 같은 영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속도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느린 영화들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느린 영화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느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인트로부터 굉장히 느려요. 그렇죠? 중간도 느리고 계속 느리는데 그 안에 이제 맥박만 빨리 움직이는 거죠. 화면은 느린데 맥박은 빠른 영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어렵나? 아니 뭐.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화면은 느리지만 안에 맥박은 빨리 움직이는 영화예요. 그 처음에 인트로 장면도 사실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보통 영화에서 잘 안 나오는 거기도 사실은 뭐 이렇게 움직여 준다든지 이런 컷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멈춰가지고 쭉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되게 인상적인 장면.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는 호흡하고도 굉장히 안 맞아서 이런 영화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이제 1억 5천이나 2억 5천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화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커트로 잡아내는 영상들이 좋은 게 많았어요.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나뭇가지 사이에 갇힌 달을 잡아낸 장면이 있었어요. 하얀 달. 알아요. 그게 이제 나뭇가지가 떠받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가지 갇힌 느낌이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식의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독립 영화들이 영상미를 강조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말하자면 나 영상미 강조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 왜 약간 치기가 느껴지는데 영화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영상미가 아니라 영상미를 위한 영상미인 거죠. 보통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기서는 영화 그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이거는 막 과시하려고 영상미가 아니라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갖고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 어떻게 뽑아내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 고민들이 느껴지죠. 그 흑백으로 한 것도 사실은 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흑백으로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좀 제작비를 덜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고증을 100% 안 해도 되니까 흑백은 아무래도 그런 노력들이 보였어요. 저는 흑백은 그래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곳곳에 돈을 아끼기 위한 그런 그 어떤 치열한 노력. 그러니까 진짜 묻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뭐 전체적으로는 좀 굉장히 힘들게 봤는데 영화를 또 좋았던 거 하나는 영화 곳곳에 이제 연극적인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화면 구도가 그렇죠. 무대에서 볼 법한 구도가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연극 같아요. 연극 같아요. 네. 제일 인상적이었던 이 구도는 뭐냐면 그 일병이 이렇게 박일병이 무슨 일병이지? 그 박일병. 빨개 벗고 있는 애. 박일병. 박일병이 빨개 벗고 이제 얼차려 받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눈밭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병이 총을 딱 메고 자기 말하자면 상사. 자기 선임인데 홀랑 벗고 앞에서 벌 받고 있고 자기는 군복을 다 입고 서 있는 거죠. 그 씬 보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연극 구도거든요, 사실은. 그쵸. 화면 배치가. 그렇죠. 그러다가 저쪽에서 45도 대각선 동선을 따라서 쭉 옵니다. 상사가. 무대죠, 무대 사실은. 무대예요, 무대.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은 되게 영화 보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대놓고 연극 무대의 구도를 쓰는데도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영화가. 그런 부분들은 오멜 감독이 가진 어떤 자신감, 과감함 이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보기 좋았어요. 사실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오멜 감독님의 그 배경, 과거 뭐 하여튼 그런 거랑 관련된 것 같은데 오멜 감독님이 이제 대학교 때는 회화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연극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스키마들이 묻어나는 거겠죠 아마 영화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감독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분은 아닌가요? 제주도 분이에요. 제주도 분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화를 전공하고 연극을 했었고 또 제주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디 알렌이 초창기 뉴욕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이 하나의 일종의 주인공이잖아. 네네. 이분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올라와서 찍어도 잘 찍으실 것 같긴 한데 왠지
이승훈 PD 예상대로 이분은 제주도가 하나의 자기의 중요한 모티브이자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그걸 안 떠나실 것 같다는 느낌. 그러실 수 있죠. 평생 거기를 막 탐구하고자 하는, 물론 나중에는 또 다른 작품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그 제주도라는 걸 하나의 어떤 주인공으로 삼아서 작품들을 계속 이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류의 영화가 까기가 힘든 영화잖아요. 실제로 막 못 만들었고 이래도 예를 들면 26년이나 뭐 부러진 화살이나 그 뭐였죠? 남영동 1985 이런 거 못 만들어도 까면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재익 PD님도 다분히 의식하시고 제가 욕먹을 까고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없으면 우리는 보통은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재미없다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한번 이러고 힘을 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저희가 거죠. 몇 회 전에도 그 지적했잖아요. 영화의 퀄리티가 중요한, 우리는 퀄리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이승훈 PD가 얘기한 것처럼 영화의 주제가 갖고 있는 선의 그런 영화일 경우에는 만듦새에 대해서 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걸리적거린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두 분하고 다르게 되게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뭐 별로 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스토리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별로 그러니까 취향이 안 맞아서 저도 재밌게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재미없었고 저는 불편한 얘기가 너무 싫거든요. 현실도 누더기 같은데 영화에서까지 그런 걸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영화는 어디까지나 현실에 없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싫어하잖아. 불편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홍상수 싫어하고 김기덕 싫어하고. 무조건 재밌는 게 좋아요.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밝고 경쾌하고 이런 게 좋아. 크리스토퍼 놀라야 돼. 그런 게 좋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뭐 잘 만든 것만은 두말할 거 없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저는 뭐 이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뭐 제가 이제 여행을 간 거죠. 근데 그 마을에 모든 집이 그날이 제삿날이야. 다 모든 집이 제사를 지내. 그래서 뭐 식당도 문을 닫고 막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나? 그러고 뭐야 이 마을은 도대체 수순이야. 다 무슨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는 제삿날이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거가 가져오는 그 슬픔과 비극의 무게가 너무 막 가슴을 짓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삿날이 다 같으면은 그냥 같이 뭐 그래 나눠 먹고 뭐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각자의 우주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서로 그날만큼은, 아니면 그날 일주일 전부터는 그날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 안 해요. 조용히 있다가 제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제삿날이 같은 게 사실은 한 30-40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지는 그 무게가 되게 저를 짓눌렀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 왜 사성제라고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도성제, 집성제. 그 멸성제가 오멜 감독님의 이름하고 함께 생각을 한 건데, 멸성제가 사실은 그 왜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 열반을 멸성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 오멜 감독님의 이름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쓸데없는 생각 좀 해봤고요. 또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왜 솥에다가 넣어서 뭐 끓여 죽이는지 태워 죽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죽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옛날에 그 뭐죠? 이탈리아의 무슨 시리였나? 하여튼 그리스의 섬이었나? 그 섬에서 왜 인류 역사상 최악의 고문기구라고 하는 그 황금 그 노쇠 황소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뭐냐면 황소 모양의 그 노쇠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배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황소 모양의 노쇠가 있고 황소 모양이 있는 거야. 황소 모양 동상이야. 노쇠상이야. 그 배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배가 열리게 돼 있는 구조야. 그러고선 불에 태워 죽이는 고문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중국의 팽영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는 팽영보다는 이쪽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에서 최근에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300인가 뭐 그런 데서 뭐 그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 고문기구가 제일 무서운 점은 사실 예전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그 채택하고 있는 공개 채용을 택했고 그게 일벌백계라든지 이런 공포 정치를 노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트럼본처럼 이렇게 뱃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관구조로 이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뜨겁게 타오르면은 그 맑은 공기 좀 신선한 공기라도 마셔보려고 그 관에 대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숨을 쉬어보려고.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재현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소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기괴한 소리가 나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고문기구가 좀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또 전혀 다른 생각인데 이건 영화에 대한 생각이라면 영화 외적인 생각인데
이 영화가 사실 화제가 된 이유는 다들 아시죠? 썬댄스에서 상 받아서 화제가 된 뭐 거잖아요. 엄청난 그랑프리 같은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최고상을 받았죠. 심사위원상을 예.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싫고 너무 웃겨요. 뭐냐면 박지성이 활약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지 왜 외신 반응이 먼저 나와요. 왜 우리나라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외국에선 이렇게 반응합니다가 먼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 영화 잘 만들었으면 좋은 영화면 됐지. 왜 외신에서 외국에서 상 받았으니 좋은 영화가 갑자기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항상 뭐 어떤 그 명예 근거로 뭐 AP, AFP가 뭐 극찬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뭐 최근에는 이제 CNN이 극찬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미사여구가 붙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저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이런 비극적인 그 사건을 다룬 그러니까 비극적인 역사를 다룬 영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예술과 현실과 또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분리되는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어떻게 분리될 수 분리가 없어요. 안 됩니까? 그게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제로인데. 음. 그거 자체가 제로예요. 그리고 저는 완벽하게 비정치적인 영화, 완벽하게 이데올로기에 거세되는 영화나 소설은 존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건 그 부분이 있겠죠. 어디에서? 아니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세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적인 거에 대해 절대 다루지 말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걸 전혀 안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치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철학적으로 보면 한 편이라도 꼽기 힘들다는 거죠. 어떤 영화도 우리가 영화를 예로 딱 올려놓으면 그 영화 안에서 어떤 그런 함이나 메타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해석은 가능하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지가 일부러 없게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맥락으로 보면 훨씬 더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50 시대에 만들어진 프로야구는 비정치적인 목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보다 그 3S 정책이라고 하는 딴 데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정치적인 거죠. 그렇죠. 특히 영화는 그 내용이 어쨌든 사람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뭐 강아지들만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아니라면 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면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색깔과 얼만큼 노골적이냐가 문제인 거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노골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피해갔어요. 네. 이 영화는 스케치하듯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그 카메라를 보면 시선 자체가 그 국군한테도 따뜻하게 시선을 줘요. 국군 막 잔인하게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심지어 그 그렇죠. 나쁜 놈에 해당되는 김상사나 고중사한테도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또 빨갱이들한테 또 총칼로 찔리고 그들은 또 이제 반대의 경우를 또 당한 경우인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죠. 김상사 배경이. 같은 경우는 그 김상사한테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딱 한 장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밥줘 이러면서 주사기가 툭 굴러 나오잖아요. 그 주사기가 사실은 그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2차 대전 때 왜 그 가미가제라는 그 뭐 이렇게 함대, 미국 함대, 자살 특공대 그 사람들한테 필로폰을 주사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병사들한테 마약을 줘서 일부러 흥분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런 거에 희생양이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주사 한 장면하고 바닥에서 굴러가는 그 장면으로 여자 잡아와 뭐 이런 그 장면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군들은 마약 맞고 그다음에 뭐 그 위안부라고 하는 그런 거에 희생양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 마약하고 위안부를 정확히 찾는 거죠. 사병들은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만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전 짓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거나 이런 영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영화는 그 당시 희생되었던 아까 이 오멜 감독이 한 얘기를 이승훈 PD 인용했는데 정말 제사 지내고 위로해주는 구탄판해주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자면 굉장히 목적엔 충실한 영화였고 이런 영화 당연히 있어야죠. 예를 들면 2억 5천 정도 1억 5천? 한 2억 안팎으로 하여튼 뭐 그 정도 들었다 치고. 자, 제주도에는 아직도 자기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 희생당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아프게 희생이 됐는데 그래도 이런 영화가 있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으니 그래도 참 유료가 된다. 이 정도 생각만 할 수 있어도 그 2억 정도 되는 돈이 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정치적인 의미 말고 조금 협의로 해석을 해서 26년이나 부러진 화살이나 이런 영화들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영화들이 예산이 뭐 10억, 20억 있겠죠. 방금 이재익 PD가 지적한 것처럼 저는 그 10억, 20억으로 어떤 그 알리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한다면은 그 돈은 정말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뭐 100억이 됐던 200억이 됐던 아깝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왜 우리가 26년 같은 영화도 네. 만듦새는 덜컥덜컥 거리고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까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만 또 26년에 대해서 모르는 또 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역사적인 진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게 한 번쯤 찾아볼 수 있는 계기라도 마련해 줬다면은 네. 저는 그게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브러진 화살이나 26년이나 이런 영화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저쪽에는 뭐 켄 로치나 이런 네. 류의 그 감독들의 네, 영화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영화들은 저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방금 이재 PD가 맨 처음 서두부터 얘기했지만 그런 영화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덜컥거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얼마나 좀 알려주는 데 있어서 당위를 좀 씌우느냐 그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테크니컬하게 잘 아무리 만드는 메시지가 부분이 좋다고 중요하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덜컥덜컥거리게 만듦새를 못 만들어서 그 영화를 못 보게 만들면은 그렇죠. 그거는 사실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는 책이나 여러 가지 자료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멜 감독은 이번에 이 작품은 정말 만듦새는 그래도 잘 만든. 좋아요. 물론 지루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다시 뭐 그 지금 한 60년 이렇게 더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네. 현장이 어디냐면 노동쟁이 현장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바로 버스 몇 정거장 타고 맞닥뜨릴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은 노동쟁이 현장이에요. 죽고 사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거에서 간접적으로 접했던 그런 노동쟁이 관련된 그런 수많은 고민과 저에 대한 질문들보다 저는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깊이 절실하게 노동쟁이 하는 부분에서 느꼈어요. 거기 보면 빌리 엘리어트의 가족들, 아버지와 형이 그 영화는 사실 그 발레를 좋아하던 현대무용에 빠지는 한 천재 아이 이야기도 하지만 그 아이 주변에 노동쟁이 현장이에요. 석탄 광부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영화를 보면 그 노동쟁이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게 돼요. 어느 쪽이 옳은가 과연? 배신자는 정말 다 나쁜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자식이 있나? 발레를 하고 싶었는데 학원비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깨고 나가서 나는 작업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또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묵인해주는 그 동료들의 시선. 처음엔 비난하다가 이런 근데 것들이 그 형도 막 이제 아버지를 비난하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화의 반이 그 노동쟁이 얘기가 나와요.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영화가. 근데 그걸 만듦새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맞는 거지. 그 담고 있는 함의를 얼마든지 재미있게. 근데 거기서 전달을 한 거지. 조금 뭐 먹물티를 내자면 마치 저는 그 빌리 엘리어트의 마지막 장면 비상하는 그 백조의 모습이 마치 이런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우리가 틀을 깨고 나온 한 위대한 천재를 바라보면서 어떤 위안을 얻는 그런 모습 같았거든요. 영국의 그 깡촌 석탄 광부 지역 그들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이는 굉장한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영화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빌리 엘리엇 하니까 또 생각난 얘기가 있는데 그 빌리 엘리엇을 재밌게 봤다는 분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영화가 뭐냐 빌리 엘리엇을 꼽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대처 수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러니는 어떤 그 뇌구조가 두 개로 갈려져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아 그분이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요? 그분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이 사람아. 당신은 그럴 데가 없나? 나 누구 얘기한다? 난 그래서 그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어.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딱 물어봤는데 빌리 엘리엇을 제일 좋아했대. 근데 그 다음 질문 이어지는 질문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했는데 대처 수상이 나오는 거야.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어.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할 수가 있지? 주세요. 저기. 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 보면서 아니 이런 짓을 하다니. 아니. 야 근데 그분 되게 비슷하다 그분하고. 아니 그 저기 법정 스님 무소유를 내가 100번, 1000번, 만번 읽었는데 법정 스님 편찮으시다고 난을 보내신 분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놀랍네. 그것도 괜찮나요, 이재 PD? 아니 그럼요. 저는 괜찮나요? 아유 괜찮지. 난 보내도 되나요? 전 바나나 무소유를 1000번 읽었는데. 바나나 하나 주세요. 바나나. 저는 이런 영화에 대해서 사실 두 분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 크게는 동의를 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4.3 사건을 다룬 영화를 한 번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만들고 후년에 또 만들고 못해요. 한 번 만들어지면 10년, 20년을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6년 같은 영화를
또 하나 더 만들려면 한 10년 후나 돼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 영화 하나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하나가 어떤 부분적인 사실 한 가지를 잘못 다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10년 가까이를 계속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국가대표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거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꼭 필요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만들어야 야만 한다는 그런 그 필요를 좀 느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가 아니라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영화의 어떤 필요 또는 목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의미를 더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종종 이 거대 담론에 의해서 희생되는 소수자들이 생기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거든요. 어쨌든 6.25 당시 빨갱이를 소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하면 전쟁이 안 끝나니까. 여러분 소위탄 아시죠? 소위탄. 아니 근데 이거는 6.25랑 관련 없는데. 6.25 전이구나. 6.25가 아니라 미군정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빨갱이들이라고 했을 때 48년이니까 6.25 나오기 전에. 근데 이제 사상 이데올로기 다르니까 이제 빨갱이들을 소탕을 해야 되는데 소위탄 있잖아요. 소위탄. 던지면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랬고 그 당시 이런 말하자면 제 국사 그 강의 들을 때 국사 관련 강의 들을 때 생각을 했던 게 대학 때도 그리고 전쟁이 나면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항암제 같은 그 작전을 많이 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 집단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산 폭격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든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작전이 성공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죽여버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빨갱이를 잡아야 되는데 어느 놈이 빨갱이고 어느 놈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자신 있는 놈은 해안선 5km 다 나오라 이거야. 거기 나와 있는 애들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신분 검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은 그럼 니들 내만 나랬으니까 싹 죽이는 거야. 물론 미군 놈들이 알았겠죠. 우리나라 수뇌부도 알았겠죠. 그 안에 무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많이 희생될 거라는 심지어 무고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걸 다 알죠.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예전에 그 항암제들 보면 안에 암세포도 죽이지만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여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를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결과를 달성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이 영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식한 방법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요즘은 약들이 점점 좋아지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독하지는 않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의 항암제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군사 작전이든 또는 뭐 정치적 작전이든 아니면 뭐 최근까지도 있었던 뭐 용산 참사를 비롯한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어떤 거대 담론에 의해서 다 쓸어버려. 이런 식의 어떤 군사 작전이든 경찰 작전이든 뭐든 간에 이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이런 영화의 목적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저쪽은 다 배제하겠다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일사불란한 걸 좋아하고 쭉 명령체계 잘 잡혀서 이렇게 막 한꺼번에 잘 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뭐 어떤 민주당이나 뭐 어떤 당에서 막 이놈 저놈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어지럽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요. 다른 의견들이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좌충우돌하고 그거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쟤네들은 왜 일 하나를 똑바로 못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어서 쫙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밖에서 보기는 좋겠죠. 하지만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되게 천천히 굴러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비효율적이고.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결국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긴 하지만 효율을 생각하면은 독재로 가야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건 독재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가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역사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무슨 뭐 율령반포 소수리망 뭐 878년 이런 거는 다 배우면서 현대사는 별로 안 배운다는 거죠. 예를 들면 4.3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과서에서 거의 안 배웠다는 거죠. 고구려의 율령반포는 배우고 무슨 신라 삼국통일은 배우고. 배우지 않을까요? 아니 점점 더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요즘도? 네네. 와. 그래서 무슨 고구려에서 무슨 무신 정권이 어쩌고 이거에 대해서는 배우고 조선 시대에 무슨 뭐 성산문이 3번 물으니 태어났다 뭐 이딴 거
그런 건 배우면서 현대사는 결국 훨씬 더 중요한 현대사는 제대로 안 배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의미가 있네. 지금이랑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왜 주말의 명언 항상 서부 영화만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하고 이제 궤를 맞닿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하고 다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조심스럽고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옛날 얘기들은 얼마든지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역사로서 대상으로서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예전에 제이기 형이 저한테 얘기해준 그 코끼리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 방에 내가 갇혔는데 여기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가 있는 거야. 졸라 당황스럽잖아. 그러면 코끼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여기 무슨 장판에 얼룩이 졌네, 여기 물이 묻었네, 전구가 나갔네 하면서 계속 딴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코끼리인데. 제 그 인생의 어떤 모토이기도 해요. 방에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얘기부터 하자.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나? 바나나 있어요 혹시?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교육 얘기를 좀 또 하고 싶었는데 그 역사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의미를 가르쳐 주질 않고 그냥 단순히 사실만 암기하도록 가르쳐. 예를 들면 고구려 소수리망 자꾸 나와. 너 소수리망 좋아하니? 네, 소수리망을 사랑해. 예를 들면 고구려의 소수리망의 율령반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함무라비 법전이란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함무라비 법전이 그렇게 중요한지, 임진왜란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붕당 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를 가르쳐줘야 그 사건에서 의미를 추출해내서 배우는 방법을 거기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사실만 단순히 암기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 함무라비 법전이란 것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니까 굉장히 잔혹한 법 같지만 사실은 그 죄형 법정주의를 처음으로 규정한 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랐으면 머리카락만 해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꼭 받아야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대해서 머리카락만큼만 받고 이빨에 대해서는 이빨만큼만 받으라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 사람이 눈을 찔렀으니까 꼭 눈을 찔러야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문장의 의미는 죄형 법정주의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문법으로 성립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설해줘야 왜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역사에 큰 의미가 그냥 함무라비 법전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무도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런 면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영화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죠. 영화 외적인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스토리나 화면 같은 거 좀 어떠셨어요? 전 화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적인 화면들이나 또 연극 무대를 그대로 옮긴 듯한 그런 과하지 않은 연극성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자막도 꼭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전 처음에 약간 왜 자막을 달았지 했는데 듣다 보니까 자막은 꼭 필요해.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자막은 꼭 필요해. 없으면 큰일 나. 대신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그 우리가 흔히 익숙한 장편 극영화의 틀을 더 친절하게 도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음직한 소재인데 솔직히 전 일반 관객 눈높이치고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결국 옷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비슷한 저기 제작비로 제작했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같은 경우 보면 철저하게 홍콩 영화 문법을 대입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던 게 배우들이 일단 전문 배우들이에요. 그러면 전문 배우들은 돈을 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그 유성환 감독의 친분이나 이런 걸로 해결한 면이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흑백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군인들은 전문 배우들이신데 이쪽 민간인 쪽은 전문 배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지고 감정선이 필요하고 이런 영화가 되면 연기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연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막 뭔 말인지도 잘 안 들리고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장편극 영화는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변명을 하자면. 김은영 PD는 뭐 화면이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화면 중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그 장면들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자꾸 구덩이에 모여가지고 하나 둘씩 들어가지고 예, 거의 뭐 인트로쯤에 나오는 그 장면 장면인데 죽이죠. 야 요거 정말 어떤 코미디적인 부분으로만 봐도
정말 잘 찍었다라는 그냥 생각이 화면만 들고요. 봐도 웃기죠. 예, 화면만 봐도 웃기고 그 연극적인 요소를 참 그 잘 대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카메라는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그냥 음. 멈춰 있는데 고정된 픽스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하나 둘씩 들어와서 채우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웃음이 났고 옛날에 그 개콘의 그 무슨 집이죠? 집 좁은데 형제들이 프라우스요. 프라우스. 그게 생각이 나는 좀 그런 승환이라고요. 환장할 때 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어떤 장면도 너무나 재밌었고 또 하나는 거기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미제도 고장나나? 이런 대사가 거기 나와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송 PD가 왜 썬댄스에서 칭찬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건너온 부분에 대해 되게 좀 못마땅해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네. 썬댄스는 사실은 미국에서 독립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그죠. 영화제잖아요. 우리 레드포드 형이 예, 뭔가 반항을 하고 뭔가 기존 체제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판적이고 이제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있죠. 영화제가 미국에 있는 영화제로부터 그랑프리를 받았다는 게 게다가 썬댄스 정도면 권위가 굉장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독립영화계 뭐 아카데미죠. 거기서 참 되게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이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동안 이제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거기서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일제총은 늘 고장 났다. 근데 미제도 고장 나나? 근데 사실 미제도 지금 고장 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썬댄스에서 그랑프리 받았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좀 더 노골적인 얘기로 들어가자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90년대 들어가지고 걸프전 이후로 중동 쪽에 미군 공격 때 폭격 공격 공습 때문에 사망한 그쪽 민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망하거나 아니면 또 병신이 되고 이런 다치거나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지금 열아우라는 때문에 지금 기형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두고두고 피해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지금 당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년 이렇게 지나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원조를 해주고 구조를 해주고 구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겠죠 아마도. 자기네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성금을 모아서 돈을 주는 거야. 도와주고.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심지어 뭐 엄청난 스타들을 기용해가지고 대규모 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미국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 다치고 불구가 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학교를 지어주고 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동에 이제 말하자면 전쟁의 불이 좀 꺼졌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미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셰일가스라는 엄청난 에너지원이 발견돼서 더 이상 중동이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중동에 전쟁의 불이 꺼진 걸 보면 굳이 전쟁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미국에서 가스 펑펑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속 얼굴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무슨 세계의 평화 어쩌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중동의 그 오일을 노린 거다라는 게 우리가 원래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셰일가스가 그러니까 셰일가스의 채취가 가능해진 이후에 급격히 사그라진 걸 보면 사실 이게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게 뭐 존재의 어떤 증명도 되고 짜릿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살기에는 예쁜 여자의 예를 들어보면 여자가 이쁘면 많이 꼬이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또 살기 자체는 삶 자체만 놓고 보면 귀찮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귀찮은 경우도 많지만 좋은 경우가 더 많겠죠. 얼마 혜택 보고 살겠어. 까딱하면 또 이렇게 귀찮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죠. 아 그렇겠구나. 예전 먼 친정 누나 중에 한 명이 되게 예쁜데 그 누나가 그렇게 좀 고생을 했어요. 예쁜 얼굴 때문에 가만 놔두질 않은 거야. 주변 남자들이. 그 누나가 그렇게 고생한 걸 보다가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누나 이제 얘기가 집안에서 나왔을 때 한 얘기가 혼잣말로 했는데 그 스쳐 지나간 대사를 내가 딱 캐치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아휴 있어봐라 좀 늙으면 편해지겠지 이러는 거예요. 아까 그 중동 가스 얘기할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 성적인 욕망의 대상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겠지라는 게 엄마가 그렇게 천천히 느릿느릿 말씀하시던 거기서 나는 그 어린 나이인데 약간 어떤 삶의 어떤 뭐라고 페이소스라고 하나요? 그럴 때 느꼈어? 굉장히 뭉클했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갑자기 왜 얘기를 했지? 그 중동 얘기 때문에 그렇지. 쓸데없는 얘기겠구나. 자짝 갑시다. 자짝 뭐 있어요? 여기서 자짜 하긴 정말 어렵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진짜 어렵다. 저는 굳이 하나 난 찾자면은 찾은 거 하나 있어요. 그 있어요? 있어요? 나도 있어. 먼저 하나 들어봅시다. 좀 상사가 신병들 많이 따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레알. 이거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그 이 새끼가 특히 전방에서 그런 동성행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새끼가 또 거기 약까지 처맞고 씨발놈이 거기 정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확한 근거가 좀 있어요. 뭔데? 제가 찾은 잣잣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부정이에요. 뭔데? 왜 저는 김상사하고 정길이가 잣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태 태워 죽이는 애 있잖아요. 네. 그 늘 물동이를 길어 다니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김상사를 소태에 가둬버리는. 걔 군인 아니에요. 맞아 민간인이에요. 계급장도 없고 그냥 정말 게다가- 어린애죠. 예. 게다가 아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 줄 알았네. 여자입니다. 아, 동네에서 데리고 온 애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데리고 온지까지는 알 수 없는데 여자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끝나고 유심히 봤어 크레딧을. 어. 아, 여자가 맞아. 야 근데 이렇게 체구나 이게 여자라니까. 여자야. 너무 뚱뚱하던데? 진짜로 여자야. 엄청 뚱뚱한 여자구나. 하여튼 여자야. 진짜 여자야. 실제 여자입니다. 그래갖고 말하자면 동네에서 완전 양아치잖아요. 동네에서 동네 처자 자기 좋아하는 여자. 그러니까 걔가 걔를 죽인 측면도 사실은 좋아했기 때문에 죽인 측면이 있잖아요. 보면 영화를 보면 느껴지는 게 그 큰 애를 좋아했다고? 김상사를 좋아한 거죠. 그 여자. 아, 여자애가 그래서 좋아했다고? 아. 동네에서 전쟁터 가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자기하고도 그런 관계 있었겠지만 왜 무슨 순덕이니 뭐 계속 그러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렇게 되는 걸 자기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태 불을 지르는. 다 좋은데 잘 수 있을까? 아무리 배고파도 그 정도까지 되냐? 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너를 보면서도 놀래는데 뭘? 너도 놀랄 사람이 또 있는 거야. 나는 널 보면서도 아 이재익은 참 비위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니, 난 힘들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사이즈가. 각이 나오니? 나한테 묻지 마. 하여튼 그래. 각이 안 나와. 제가 다 하셨어요 얘기? 네. 맞아, 나는 약간 반대인 게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 체형이면 이게 삽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각도가. 근데 약간 그 뭐야 어떤 체형, 진짜 체위로 크레딧에 가나? 여자로 나왔으면 네, 여자예요. 약간 저기는 가네. 네. 이해는 가네. 그게 스텝이에요. 그분들이. 아. 그 아니 국군은 전문 연기자라면서. 아니 국군은 전문 연기자인데 이쪽에 예를 들면 순덕이 있지. 순덕이는 미술팀이었나 뭐 어디였고 그러니까 분장팀 뭐 이런 스텝들이야 다. 미술팀 치고는 과감하게 노출했네. 하여튼 어? 그러니까 그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난 이거 자짜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뭘 찾았어? 그나마 하나 찾은 게 그 지난번에 그 편집실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 동굴 속에 이제 갇히면은 어떤 그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이렇게 곧 닥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순덕이 엄마 아빠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시지 않으셨을까? 뒤늦게 한 10여 년간 안 나누시다가 마음을 나눠 홍초 소주 마시고 갑자기 10여 년간 안 나누시다가 갑자기 뒤늦게 그래 그럼 저 무동이 부부도 거기서 애를 뵌 걸로.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애를 낳았잖아요. 왜? 그러니까 무동이 부부도 사실은 거기서 애를 뵌 걸로 동굴에서. 만사기체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몰라. 자 어렵네. 그러면 오늘 자자 정리합시다. 신병과 자 김은정 PD가 이거 판단해 주세요. 신병과 상사들이 신병을 따먹었다. 김상사와 신병. 난 오케이 가능성 이 있다고 봐. 산 거야. 그럼 정길이하고 김상사. 난 못 짤 것 같아. 거기도 가능성 있다고 봐. 진짜로? 김시한 새끼구나 그 새끼. 김상사. 알겠습니다. 시간의 느낌도 나지 않았어요? 저 첫 번째 화면에서는 난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저는 시간의 느낌보다는 먼저 그러니까 왜 순덕이에 있었던 것처럼 놀이개로 갖고 놀다가 죽였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전후 이 얘기는 아까 그 6.25 전 얘기지만 어쨌든 전이니까 6.25 전이니까 6.25 전후에 나온 그 또는 그 전후를 다뤘던 60, 70년대 소설 보면 지금 읽어봐도 충격적인 성애모사가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시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때 소설들 저희가 되게 많이 읽었는데 되게 충격받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럴 수 있어. 이 영화도 앞에서 하룻밤만 새도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게 뭐 전쟁이나 극한 상황에서는 그 앞에 시체가 딱 나오잖아요. 처음에 인트로에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시체가 나오잖아. 그 느낌이 그 시체를 굳이 거기다가 처박아 놓고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의 어떤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시간보다는 그 전에 먼저 말하자면 순덕이를 하듯이 그렇게 강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 처박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면 빨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배를 깎아먹는 태평한 모습, 칼 갈고 배 깎아먹고 이런 모습으로 얘들은 사이코다라는 걸 첫 장면부터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오프닝이 정말 섬뜩하더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래 평점 테러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평점 테러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굳이 그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뭐 볼보 별점 주고 가죠. 좋았던 점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해악이 좋았고요. 이 진지한 사건을 조금은 해악을 섞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던 점이 좋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승 PD가 지적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2억이라는 예산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억지로 자기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잘못 만들어서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난 뒤에야 고쳐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했기 때문에 좋았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이 사사망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저도 솔직히 뭐 잘 모르는 부분이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던 게 그러니까요. 제주도에 그 당시 인구가 30만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 3만이 죽은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뭐 5만이라는 설도 있어요. 심지어는. 네. 그런 설도 그러니까 있는데. 확인된 사람만 3만인 거죠.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돌아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꼭 한번 봤으면 볼을 주고 싶고요. 별점은 한 3개 반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일 좋았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면 군데군데 보이는 굉장히 시적인 감수성, 화면으로 시를 쓰는 듯한 느낌 되게 좋았고 이런 감독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연극적인 어떤 그 화면 배치나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지를 줄 아는 그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서 이분이 꼭 상업 영화 다시 정말 우리가 익숙한 상업 영화의 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가지고 노나 한번 보고 싶고요. 저는 사실 보지 말고요. 전 되게 재미없게 봤어요. 지루하더라고요. 주차비가 너무 비싸. 씨발. 야, 좀 걸어가지 그랬니? 별점 2개 반 드리겠습니다. 아유, 좀 가까운데. 알겠습니다. 저는 좋았던 점은 그 왜 데모찌 장면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데모찌. 데모찌 오랜만에 나왔어. 한 1년 만에 들어본다. 데모찌 장면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왜 그 민간인들 막 죽이는 장면에서 일로 카메라 갔다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데모찌가 딱 그거 제가 보기엔 하나였거든요. 근데 약간 스테디캠 느낌이었어요. 스테디캠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데모찌 같았어. 내가 보기엔 그냥 데모찌야. 오케이. 그냥 데모찌로 그걸 찍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속도감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 하나가 거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속도감 자체가 확 높아질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고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영화 외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가 그러니까 이게 4월 4.3항쟁을 다루긴 했지만 4월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한 10월 11월 다 돼서잖아요. 겨울에. 네, 겨울이 다 돼서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가 그때 7월인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요. 8월인가에 48년. 그러면 이거의 책임은 미군 정부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부에 분명히 있거든요. 제1공화국인 이승만 정부에 분명인데 이승만 정부 얘기는 안 하고 미군 정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니까 마치 미국만 절대적인 악자인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이승만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냐면 30만이 다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3만 5만이 죽은 것도 끔찍한데 30만을 다 죽여도 괜찮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놈들이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은 청와대지만 그때는 경무대였잖아요. 경무대에서 그딴 소리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1g도 얘기를 안 했다는 점이 이게 4.3 사건을 알리기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쉽고요. 저는 별점은 3개를 드리지만 사실은 더 드리고 싶어서 별점 4개 정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의 열악함이나 이런 거에 그거 좀 비하면 감안하고 싶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예를 들면 만들었고 월급 한 50만 원밖에 안 받는데 꽃갈콘 하나 사오면은 굉장히 큰 거잖아. 그렇지. 아니 저 이건희 회장이 나한테 뭐 비싼 선물 주는 거랑 누가 나한테 비싼 선물 주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잘 만들었고 뭐 스토리도 이만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썩 상업 영화로서 재밌진 않지만 독립 영화라는 틀로 바라보면 꽤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원래 4개를 드려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상업 영화를 평가주를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별점 3개 드리고 볼보는 무조건 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메일 소개해 주시죠.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gmail.com 많이 보내주세요. 항상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메일이 격감해서 지금 되게 셋 다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재밌는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오늘 썬더 후기로 약 6시간 후에 썬더가 벌어질 예정인데 즐겁게 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지슬 47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